광해군, 가시울타리의 속삭임. 이친 왕의 19년, 1623년 3월 13일, 개년구의 하니안의 새벽, 한양의 밤은 뜨거운 불길과 차가운 칼날이 지배하는 지옥 그 자체였다. 창덕궁의 웅장한 지붕을 집어삼킨 붉은 불꽃은 조선 15대 왕, 광해군 이오리 타오의 통치가 끝났음을 알리는 처참한 종말이었다. 인조반정련 주반정 세력의 칼날과 폐모살제페이무 샤띠라는 잔혹한 낙인이 그의 등을 찔렀다. 쇠사슬에 묶인 채 궁궐 밖으로 끌려 나온 그의 눈빛은 굴복 대신 자신이 쌓아 올린 조선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냉담한 경멸로 가득했다. 그는 침묵으로 이 거대한 배신극을 맞섰다. 며칠 후 폐위된 왕비 유씨, 폐세자 이지, 세자빈 박씨와 함께 강화도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다. 배가 물살을 가를 때마다 그는 뱃멀미보다 더 지독한 고통을 느꼈다. 자신이 밟았던 육지의 웅장한 산맥들이 점차 희미해지는 것을 보며 그는 자신의 기억, 권력, 그리고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지워지는 듯한 영혼의 절연죄의 위안을 경험했다.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다. 오직 세상에 남아 고통을 증언해야 하는 살아있는 유령이었다. 강화도에 도착하여 그들을 맞이한 것은 위리안치웨 리에안주라는 비인간적인 감옥이었다. 높이가 4뎁 길에 달하는 빽빽하고 날카로운 가시나무와 갈대로 엮인 이 가시울타리는 외부와의 시각적 접촉을 완벽히 차단했다. 좁은 마당은 고작 5걸음을 넘기 힘들었고 하늘은 쪼개진 조각처럼 보였다. 고려 때부터 영무 죄인의 피를 삼킨 이 외로운 섬에서 광해군은 앞으로 19년 동안 영혼의 밀실에 갇혀 처절한 생존 게임을 벌여야 했다. 가시울타리 안에서의 첫 겨울은 춥고 습했으며 절망적이었다. 왕비 유씨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매일 아침 광해군의 흐트러진 상투를 정성껏 빗어주었다. 그녀의 떨리는 손길만이 그에게 남아있는 인간적인 온기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담은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들의 식사는 매일의 치욕이었다. 흙과 돌, 심지어 재가 섞인 거친 보리밥 한 덩이와 멀건 국이 전부였다. 이 음식은 사람의 허리 높이에 있는 좁고 더러운 개구멍을 통해 땅바닥으로 던져졌다. 왕은 왕비 앞에서 늙은 몸을 굽혀 네 발로 기어다니며 밥을 주워 먹어야 했다. 왕비는 혹시 독이 들었을까 하여 늘 먼저 맛을 보고 흙을 골라낸 후 물을 타서 그에게 건넸다. 이 굴욕적인 식사 앞에서 광해군은 과거 자신의 화려했던 삶과 자신이 구제하려 했던 백성들의 궁핍한 삶을 극명하게 대비하며 자기 존재의 무게를 느꼈다. 폐세자 이지 26세는 젊음의 혈기를 억누르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 광해군에게 매일 울분을 토했다. 아버지, 저는 이 좁은 곳에서 썩지 않겠습니다. 저는 살아서 나갈 것입니다. 그의 절규는 그를 탈출이라는 파국으로 몰아갔다. 이지는 쇠젓가락과 쇠스푼을 몰래 숨겨 밤마다 마당의 흙을 팠다. 흙을 긁어내는 소리. 그것은 자유를 향한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고 광해군의 귀에는 운명을 거역하는 비명으로 들렸다. 1623년 늦가을. 그들이 파낸 좁은 구멍을 통해 세 가족은 탈출을 감행했다. 하지만 그들의 희망은 새벽 안개처럼 짧게 흩어졌다. 경비병들은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탈출극은 곧 잔혹한 비극으로 변했다. 경비병들은 폐세자 이지를 광해군과 왕비가 보는 앞에서 마무에 목매달아 죽였다. 발끝이 허공을 더듬던 아들의 처참한 몸짓 앞에서 광해군은 영혼이 찢어지는 고통에 신음했으나 그는 울지 않았다.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고 침묵으로 고통을 견뎌냈다. 아들의 시신을 본 세자빈 박씨는 남편을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족의 연이은 비명과 죽음은 광해군의 정신을 산산조각냈다.
왕비 유씨는 아들의 시신을 붙잡고 식음을 전폐하며 통곡했다. 이 손이 나에게 밥을 먹여주던 손이었는데 그녀는 그의 10월 마침내 눈을 감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다. 이제 광해군은 고립무원 고링 우유한 혈육 한 점 없는 외로운 등불이 되었다. 그의 유일한 친구는 냄새나고 거친 담배 연기였다. 그는 밤마다 연기를 피워 올리며 아들과 왕비의 넋을 달랬다. 이 연기는 그의 슬픔이자 세상에 대한 가장 격렬하고 끈질긴 침묵의 저항이었다. 그는 살아남아 이 비극의 역사를 증언하기로 결심했다. 강화도에서의 시간은 고독과 굴욕의 반복이었다. 하인들은 그를 노인네라 불렀고 음식을 던져주며 조롱했다. 왕비 마마도 가시고 세자도 없으니 얼마나 심심하시오? 광해군은 대꾸 대신 5걸음 폭의 좁은 마당을 묵묵히 걸었다. 하루에도 수백 번 반복되는 이 걸음은 그의 과거 통치 시절의 수많은 번뇌와 개혁, 계획들을 곱씹는 정신적 투쟁이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구름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모습을 쫓았다. 그는 자신이 옳았다는 확신과 그 확신을 세상에 증명할 수 없다는 통한 속에서 고통받았다. 유배 14년째인 1636년 겨울, 조선을 뒤흔든 병자호란 빈츠 홀로안의 소식이 강화도까지 전해졌다. 청식나라의 침략과 인조의 삼전도 굴욕 소식은 광해군의 영혼을 다시 한번 찢어 놓았다. 그는 자신이 명민과 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쳐 전쟁을 막으려 했으나 결국 반정으로 인해 외교 노선이 폐기되었고 그 결과 조선은 피바다에 휩쓸렸다. 그는 며칠 밤낮을 꼼짝 않고 앉아 무력한 후회에 사로잡혔다. 내가 피하려 했던 비극이 왔구나. 그의 침묵은 인조 정권의 무능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비판이었다. 이 충격으로 그의 병색은 더욱 깊어졌고 그는 약 한 첩 없이 병을 앓아넘기며 생존이라는 최후의 저항을 이어갔다. 1637년 봄, 광해군은 청의 위협을 피해 조선에서 가장 외딴 곳인 제주도로 이송되었다. 60세의 쇠약한 노구는 마치 짐짝처럼 배에 실렸다. 그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제주 신의지 조션웨이라 불리는 석조 감옥. 날카로운 감귤나무 가시가 벽을 뒤덮은 이곳은 이전보다 훨씬 비인간적이고 비참했다. 음식은 여전히 개구멍으로 던져졌고 흙과 재, 심지어 곤충까지 섞여 있었다. 그는 내 발로 기어다니며 이 더러운 음식을 먹어야 했고 하인들은 그를 짐승처럼 조롱했다. 그의 몸은 완전히 망가졌다. 만성적인 피부병과 습진에 시달렸으나 치료는커녕 위생조차 유지할 수 없었다. 악취가 진동하는 공간에서 홀로 고통받았으며 변기조차 비우기 힘들어 그의 감옥은 부패의 공간이 되었다. 길게 자란 손톱과 헝클어진 머리는 그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인간 이온렌지안 리혼의 존재임을 증명했다. 제주 목사 이시방의 동정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신은 썩어갔지만 그의 정신만은 끈질기게 버텼다. 그는 검은 현무암 벽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보며 담배 연기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사색했다. 그는 낡은 시집을 읽고 화무시비롱화 우실 헝을 읊조리며 왕좌의 허무함과 인간의 존엄을 되새기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 1641년 7월 1일, 유배 19년째, 제주도의 여름비가 촉촉이 내리던 날, 광해군은 70세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하인들이 문을 열었을 때 그의 얼굴에는 고통이 사라진 완전한 평화가 감돌았다. 마치 기나긴 여행을 마치고 마침내 집에 돌아온 아이와 같은 해탈의 미소였다. 제주 목사 이시방은 이 소식에 눈물을 흘렸다. 광해군의 시신은 왕의 예우 없이 초라하게 경기도 남양주 광해군지 묘광 하이준 주무에 묻혔다. 그의 무덤 위에는 오직 바람만이 맴돌았다. 광해군의 19년 유배는 권력의 허무함과
인간의 끈질긴 의지를 되새기는 영원한 속삭임으로 조선 역사에 남아있다.